어느 날 문득 당신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가장 많이 줬다고 생각했던 관계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밤새 곁에 있어줬고 남들 앞에서 한없이 치켜세워줬고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차가운 단음절의 대답, 내 경사스러운 날에 건넨 형식적인 축하 한마디, 그리고 내가 힘들다고 손을 내밀었을 때 슬그머니 뒤돌아선 뒷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철학자 니체의 지혜를 빌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외면하기 쉬운 숙제인 인연 정리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후 여러분은 조금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련을 두지 않기로, 더는 상처받지 않기로,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키기로 말입니다. 왜 우리는 내 삶의 진액을 다 짜내어 바치고도 이토록 서운하고 비참해야만 할까요? 이것은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보는 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극복해야 할 그 무엇이다. 극복해야 할 것은 때로 외부의 적이 아니라 떠나보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집착입니다. 썩어가는 동아줄을 놓지 못하는 손, 바로 그것이 우리를 나락으로 끌어내리는 진짜 무게입니다. 첫 번째, 당신의 감정을 일회용으로 소비하는 사람과의 인연을 끊으십시오. 당신이 기쁜 소식을 전했던 날을 떠올려 보십시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설렘을 안고 연락했는데 돌아온 것은 "아, 그래?" 한마디였을 것입니다. 축하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왠지 모르게 싸늘한 온도가 느껴졌을 것입니다. 돈 좀 벌더니 사람이 변했네. 운이 좋았나 보지라는 말이 귓가에 맴도는 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말을 흘려보내려 했지만 그것은 이미 당신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어 작은 독처럼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니체 또한 이 고통을 알았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존경하고 사랑했던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와의 결별 앞에서 문자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바그너는 니체에게 단순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니체가 세상을 향해 처음으로 내밀었던 손이었고 지적 동반자였으며 정신적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바그너는 변했고 니체가 가장 취약했던 순간 그는 등을 돌렸습니다. 니체는 훗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그너와의 결별은 내 생의 가장 긴 밤이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르상티망, 즉 원한의 감정이라 부릅니다. 자신보다 더 나아진 타인을 보며 내면에 독을 키우는 사람들은 그 독을 가장 가까운 이에게 뱉어냅니다. 그들은 당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 안에서 자신이 가지지 못한 무언가를 보고 그것이 견딜 수 없어 망가뜨리려 합니다. 당신의 성장이 그들에게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고 남은 것은 첫 발을 내딛는 일뿐입니다. 첫째, 시선의 방향을 상처 준 타인에게서 나 자신에게로 온전히 돌리십시오.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분석하고 이해하려는 시간을 멈추십시오. 그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둘째, 오늘 당장 먼저 안부 전화를 거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먼저 연락을 끊었을 때 침묵으로 대답하는 관계는 이미 당신 혼자 유지하고 있던 관계입니다. 셋째, 그 사람의 연락처를 지우고 물리적인 거리를 두십시오. 감정의 거리는 물리적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뱀이 허물을 벗을 때 과거의 껍질을 아까워하지 않듯 당신도 낡은 인연의 껍질을 미련 없이 벗어던져야 합니다. 만약 이 조언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계속 먼저 연락하고 계속 작아지고 결국
그 관계 안에서 당신이 잘못한 사람이 됩니다. 돈도 잃고 시간도 잃고 자존감도 잃은 채 끝내 당신만 나쁜 사람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상처 준 사람을 다시 품는 것은 기꺼이 독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끊어내야 할 인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과의 인연을 끊으십시오. 당신이 아무 조건 없이 손을 내밀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새벽에 울리는 전화를 마다하지 않고 받았고 당신의 식사를 미루면서까지 달려갔습니다. 경조사 자리마다 빠지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봉투를 채웠습니다. 힘들다는 말 한마디에 하던 일을 멈추고 곁에 있어줬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사랑이고 의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이 쓰러졌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당신이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던 그날 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도 요즘 너무 바빠서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대체 3초도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 순간 화가 나기보다 먼저 멍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탓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랐나? 내가 약한 건가? 그 자책감이 당신의 가슴 한켠에 차갑게 가라앉았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니체는 이 관계의 구조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철학적으로 이를 주인과 노예의 도덕으로 설명했습니다. 끊임없이 주는 사람과 끊임없이 받는 사람 사이의 관계는 처음에는 따뜻한 우정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착취의 구조로 굳어집니다. 받는 사람은 받는 것이 자신의 권리라 믿게 되고 주는 사람은 주지 않으면 관계가 끊길까봐 두려워 더 많이 줍니다. 이것은 선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공포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고슴도치의 딜레마와 연결짓습니다. 서로 온기가 필요해 가까이 다가서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찔리는 고통이 아닙니다. 찔리면서도 가시에 익숙해진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티는 당신 자신입니다. 그 버팀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상처를 견뎌왔는지조차 잊어버립니다. 니체의 생애에도 이와 같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의 친여동생 엘리자베트는 평생 니체의 이름을 이용했습니다. 니체가 병상에 쓰러져 말조차 잃어갔을 때 엘리자베트는 그의 저작을 자신의 뜻대로 편집하고 왜곡했습니다. 피를 나눈 가족이었지만 그 관계는 니체에게 끝내 따뜻함이 아닌 착취의 흔적만을 남겼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오랜 인연이라는 이름이 관계의 질을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름 뒤에 숨어 당신을 소진시키는 관계는 혈연이든 지연이든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그 변화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당장 이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첫째, 당신이 베푼 것들을 조용히 기록해 보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적어보면 그 관계의 흐름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기록은 당신의 자책을 멈추게 하는 가장 냉정한 거울입니다. 둘째, 다음번에 그 사람이 무언가를 요청해 올 때 한 박자 멈추고 이렇게 자문하십시오. 이 사람은 내가 거절했을 때도 내 곁에 있어준 적이 있는가? 대답이 없다면 그것이 이미 답입니다. 셋째, 더 이상 먼저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멈추었을 때 스스로 채우러 오는 사람만이 진짜 당신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끊어진 썩은 동아줄을 다시 잡는 것은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일입니다. 이 조언을 외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은 계속해서 주고 상대는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당신이 더 이상 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조용히 더 줄 수 있는 다른 누군가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이런 말이 남겨집니다.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내가 언제 그랬어? 당신의 수년간의 헌신이 그 한마디에 지워집니다. 독이 든 그릇인 줄 알면서도 입에 대는 것, 그것이 바로 떠나보내지 못하는 관계의 실체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자는 타인을 사랑할 자격이 없다. 이것은 이기심을 권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소진시키면서 이어가는 관계는 결국 두 사람 모두를 망가뜨린다는 경고입니다. 당신이 먼저 차오른 그릇이 되어야 비로소 진짜로 누군가에게 흘러넘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당신의 성장을 불편해하는 사람과의 인연을 끊으십시오. 당신이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책을 읽기 시작했거나, 운동을 시작했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했거나, 오래된 습관을 끊어냈던 그 시절을 당신은 분명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신을 응원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갑자기 왜 이래? 예전이 더 좋았는데? 뭔가 있어 보이려는 거야? 우리끼리 있을 때는 그냥 편하게 좀 있으면 안 돼?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당신은 어떠했습니까? 성장하는 자신이 자랑스럽기보다 왠지 모르게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해지지 않았습니까? 혼자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 스스로를 낮추지는 않았습니까? 변하지 않는 척, 그대로인 척, 도로 껍질 속으로 움츠러들지는 않았습니까? 이것이 가장 교묘한 형태의 상처입니다. 폭력처럼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는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당신의 날개를 꺾습니다. 니체는 바로 이 외로움을 온몸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기존의 철학과 종교적 가치에 의문을 품고 새로운 사유를 펼쳐나갈 때 주변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떠났습니다. 그를 이단자라 불렀고 미쳤다고 했습니다. 깊이 사랑했던 루살롬에마저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세상이 그의 성장을 용납하지 않으려 했을 때 니체는 스위스 알프스의 외딴 마을 실스마리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홀로 걸으며 사유했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그 누구의 시선도 없는 침묵 속에서 그는 오히려 가장 빛나는 사상들을 길어 올렸습니다. 고독은 실패가 아닙니다. 고독은 당신이 드디어 자신의 속도로 걷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이 말을 듣고 있다는 것은 이미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준비를 행동으로 완성할 시간입니다. 첫째, 당신의 성장을 보고하지 마십시오. 모든 변화를 주변에 설명하고 이해받으려는 시도를 멈추십시오. 창공을 나는 독수리는 자신이 얼마나 높이 날고 있는지를 땅 위의 것들에게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둘째, 당신의 새로운 방향을 비웃거나 꺾으려는 사람과의 대화 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이십시오. 그 시간을 아껴 당신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쏟으십시오. 한 시간의 질은 누구와 보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셋째,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단 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1000명의 시큰둥한 얼굴보다 당신의 변화에 눈빛이 달라지는 한 사람이 더 값집니다. 그 한 사람에게 에너지를 집중하십시오. 이 조언을 무시하고 계속 그 관계 안에 머문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서서히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닫기 시작합니다. 변화를 시도할 때마다 돌아오는 차가운 시선에 학습된 무기력이 쌓여 어느 날부터 어차피 안 되겠지라는 말이 당신 입에서 먼저 나오게 됩니다. 얼어붙은 겨울 땅 속에서 기어코 피어오르려던 매화가
봄이 오기도 전에 스스로 꽃봉오리를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을 춤추게 하려면 당신 안에 혼돈을 품어야 한다. 당신의 성장이 주변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당신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별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 아모르 파티입니다. 이 모든 상처를 당신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 인연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일회용으로 소비하는 사람,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그리고 당신의 성장을 불편해하는 사람. 이 세 유형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모두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의도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들의 존재는 당신을 과거의 자리에 묶어두는 덫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물어야 합니다. 그 인연들을 끊어낸 뒤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니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단절이 아니라 단절 이후의 태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입니다. 운명을 사랑하라. 이 말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도망치지 말고 묵묵히 버티라는 훈계도 아닙니다. 아모르 파티는 훨씬 더 급진적인 선언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인연들, 그 배신의 밤들, 그 치욕스러웠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든 재료였음을 온전히 긍정하라는 뜻입니다. 독수리가 창공을 날 수 있는 것은 땅을 박차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겪은 상처는 당신을 날아오르게 할 그 힘의 원천입니다. 니체는 실스 마리아의 차가운 바람 속을 홀로 걸으며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바그너에게 버림받고 루살로메에게 상처받고 여동생에게 이용당하고 극심한 두통과 시력 상실로 몸마저 무너져가던 그 시절, 그는 억지로 관계를 봉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우정을 되살리려 먼저 손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걸었습니다. 알프스의 침묵 속에서 아무도 없는 산길을 홀로 걸으며 그 고독을 사유로 승화시켰습니다. 그 고독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도 선악의 저편도 이 사람을 보라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신을 온전히 만나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당신도 지금 그 공간이 필요합니다. 상처 준 사람을 향한 원망과 그리움, 왜 그랬을까 하는 반추, 내가 더 잘했더라면 하는 자책,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타인에게로 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선을 돌리십시오. 지금 당장 그 시선을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로 가져오십시오. 위버맨쉬, 당신은 극복하는 존재입니다. 니체가 말한 위버맨쉬는 초인이라는 번역어가 주는 거창한 이미지와 다릅니다. 하늘을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위버맨쉬는 타인이 만들어 놓은 가치의 틀 안에서 살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좋은 사람이라 부르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갈아넣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 그것이 위버맨쉬입니다. 당신이 오늘 상처 준 사람의 연락처를 지우고 먼저 전화를 끊었다면 당신은 이미 위버맨쉬의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더 이상 나를 소진시키는 관계에 에너지를 쏟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면 그것이 바로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행위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박수가 없어도 그 결심은 유효합니다. 오히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결심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형태의 자기 선언입니다.
뱀은 허물을 벗을 때 아파합니다. 낡은 껍질을 벗겨내는 과정은 결코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허물을 벗은 뱀만이 더 크게 자랍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아픔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고통에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이것은 나의 아모르 파티다라고.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드리는 한마디.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냉혹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향한 가장 따뜻한 행위입니다. 얼어붙은 긴 겨울을 뚫고 기어코 피어오르는 매화는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차가운 땅을 박차고 솟아오릅니다.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았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변화를 선택했다는 증거입니다. 미련을 두지 않기로, 더는 상처받지 않기로,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지키기로. 니체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되기로 결심한 그 순간이다. 그 순간은 먼 훗날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의 위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